안녕하십니까. 카네기 마스터 클래스의 홍헌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타워즈 영화를 가지고 오늘날의 조직론과 리더십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조직의 문화적인 측면과 리더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의 문제를 제국군과 반란군에 빗대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영화에 약간의 시대적인 좀 시대상 배경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타워즈는 이제 미국 문화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이루고 있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미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스타워즈 1편 그 새로운 희망이 나온 해가 197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냉전 시대였고요.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을 미국인들이 이제 겪을 그 직후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반란군들을 딱 보면은 그 제일 먼저 보여지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일단은 흰색 옷을 입은, 갑옷을 입은 스톰트루퍼 병사들이죠. 굉장히 아주 그 상징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란군들에 서 있는 모습들을 딱 보면 딱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흰색 옷을 딱 갖춰서 입고 있고, 그리고 또 똑같은 복장이죠. 심지어 얼굴도 다 똑같은 그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줄을 잘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추어서 군대가 딱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소위 각이 딱 잡혀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은 개별성은 존재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아주 잘 딱 세팅된 갖추어진 모습을 보여지는 게 그게 이제 제국군의 대표적인 모습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반란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란군은요, 저희 아이들이 농담삼아 저랑 같이 스타워즈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장면만 봐도 제국군인지 반란군인지 다 구분이 된다 하면서, 제국군은 굉장히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고, 반란군은 옷을 되게 이렇게 어설프게 옷을 입고 있고, 옷이 좀 너저분하면 반란군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란군은 실제로 딱 보면은 그 어떤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충 그냥 갖춰 입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 있고, 제다이들은 승려들의 어떤 사제복 비슷한 걸 입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죽 옷에 가죽 점퍼에, 그러니까 오늘날 조직으로 치면 유니폼을 입은 제복 조직과, 그리고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그 자율 복장을 입은 조직의 색깔을 딱 그 떠올리게 만들 수 있죠. 군대 같은 문화가 제국군의 딱 문화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마치 IT 기업 같은 문화가 반란군의 그 조직 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다양성, 개별성과 다양성이 많이 드러나는 문화이냐, 아니면 집단성이 우선되는 문화이냐가 제국군과 반란군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미국 문화에서 제국군을 이렇게 설정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8년도에 그 스타워즈 1편이 나왔다고 했는데, 당시 미국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정서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거치고 1, 2차 대전을 거치고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미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은 바로 그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그런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군이나 일본군이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되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건국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건국에만 있었어도 건국의 아버지가 딱 누구냐 이러면 지도자 한 명을 꼽기가 힘들거든요. 실제로 여러 명의 지도자가 집단적으로 지도를 했고,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때 워싱턴만 있었던 게 아니죠.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13개주로 나누어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자체가 나누어진 분산형 권력에 굉장히 익숙한 조직이고, 그리고 각각의 개성들이 굉장히 강하고 자유분방함이 넘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지도자 아래서 제복을 다 갖추어 있고 한 사람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이런 조직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조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어서 스타워즈 제국군이 아마 약간 그런 방식으로 묘사되었던 것도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이나 어떤 개성이 아주 뚜렷하게 중시되는 쪽으로 지금은 사실은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장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전에는요, 일반 그냥 민간 기업도 복장 규정이 어느 정도 탁 갇혀 있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입사한 그 첫 회사에서 매뉴얼로 받은 신입사원 교육 중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가 딱 있었어요. 남자들은 양복을 입되 이제 버튼은 어떻게 잠궈야 되고 넥타이는 매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어떤 색깔 넥타이는 매지 마라, 이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복장을 어떻게 입는데 치마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교육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한 1, 2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장도 비교적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죠. 그리고 호칭 문제도 한번 볼까요? 과거의 조직은 제국군 조직에 가깝죠.
제국군을 잘 보시면 부하 직원들이 절대 다스베이더를 다스베이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베이더 경이라고 하든가 제너럴이라고 부르든가,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황제도 당연히 황제라고 또는 폐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포지션으로 그 사람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란군을 한번 보시죠. 반란군에는요, 뭐 장군님 뭐 이런 말이 잘 안 등장해요. 이름을 부릅니다. 루크, 뭐 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름을 부르죠. 추이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휘체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별성, 뭐 이름을 부르는. 오늘도 사실은 조직문화 개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닉네임 같은 걸 도입해서 직급 체계를 없애고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뭐 이런 문화들을 도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양식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조직이 더 강력하냐, 어떤 리더가 더 강력하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저희 데일 카네기에서는 리더십 파워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데일 카네기에서 말하는 리더십 파워는 총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5개의 리더십을 일으키는 어떤 권위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리더십 파워를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서 다스베이더라는 이 제국군이 어떤 리더십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고, 우리에게 시사점이 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리더십 파워는 어떤 건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을 발현시키는 권위 5개의 파워 중에 그 첫 번째는 포지션 파워입니다. 어떤 지위나 직급, 그 자리에서 리더십 자체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호칭으로 대변되는 것이 이 리더십 파워를 의미합니다. 다스베이더는 그 제국군의 장군이에요. 황제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은 그 장군이라는 그 신분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스베이더에게 복종을 하죠. 외관상으로도 드러나죠. 다스베이더는 검은색 갑옷과 검은색 투구와 검은색 망토를 메고 있고, 나머지 모든 병사들은 흰색 갑옷을 다 입고 있죠. 딱 시각적으로도 권위가 딱 구분이 되죠. 그 포지션 파워는요, 그런 시각적인 데에서도 굉장히 구분이 쉽게 됩니다. 뭐 군대 같은 데 보면 어깨에 있는 계급장만 봐도 그 사람의 포지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그 권위를 표현해 놓죠. 그리고 뭐 일반 기업만 하더라도 타고 다니는 차로 그레이드를 구분한다거나, 예전에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다녔던 전 직장만 하더라도요, 직원들이 차를 살 때 약간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차를 한 대 뽑으면 그 해당 지점이나 아파트의 그 부서장, 지점장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좋은 차를 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의 조직장은 예를 들어서 3000cc 자동차를 타는데 만약에 부하 직원이 그거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면 눈총을 받게 되는,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포지션 자체에서 리더십의 권위가 부여되는 그런 것들을 포지션 파워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도 뭐 부장님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 부서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리더십 파워가 되죠. 그래서 이 포지션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 파워는 전문성 파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장 전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축구팀에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축구팀의 11명의 축구 선수들은 다 동일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고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제일 잘하는 선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이 가장 목소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제일 잘하고 성과를 제일 잘 내는 사람이 아마 회의 시간에 발언할 때 목소리도 가장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그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발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리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도요,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실력으로 팀원들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쉽게 말해서 자기 일을 정말 잘해야 팀원들의 존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더들은요, 업무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처리하고 일을 더 잘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고, 업무적인 지식이나 능력으로 소위 말해서 팀원들을 압도해버리죠. 그래서 팀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저 사람 말이 맞으니까, 저 사람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더 지식이 많으니까 좀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전문성 파워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물론 리더가 최근에 진행되는 전문 지식이라든가 전문 기술에 뒤처져 버리게 되면 팀원들을 통솔하기 어려운 면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십 파워 중에서 전문성 파워에만 의존하게 되면 문제점도 생깁니다. 첫째는 리더가 오늘날처럼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업무를 모든 것을 다 팀원 수준 이상으로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리더가 전문성 파워에 의존하는 리더는 팀원들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청출어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팀원들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팀원들과 알게 모르게 경쟁하려는 습성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팀원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업무를 잘하게 되면 리더가 은근히 그 팀원을 시기 질투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왕년에 내가 더 잘했는데 뭐 이런 류의 어떤 생각으로 팀원들과 알게 모르게 그 성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옹졸한 모습에 보이는 리더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뭐 성서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왜냐면 사울 왕은 군대 장구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을 더 잘한다 이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는데 그 다윗이 실제로 전쟁을 더 잘해서 적병들을 많이 죽이니까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뭐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니까 그 오히려 다윗 장군을 시기 질투하게 되죠. 우리나라 경우에도 태조 왕건 스토리만 보더라도 궁예가 결국에는 그 왕건이 더 많은 활약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시기하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전문성 파워란 그런 것입니다. 능력으로 부서원들을 제압하려고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서원들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오히려 부서원들과 리더가 경쟁하게 되는 좀 묘한 상황들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다스베이더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한 전문성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다스베이더가 광선검, 검술도 제일 뛰어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 조종도 제일 잘해요. 실제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장수로 거기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다스베이더가 거기서 힘이 있는 겁니다. 전문성 파워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근데 다스베이더가 나중에 늙어서 힘이 빠지고 포스가 사라지고 막 이랬다라면 부하들이 과연 다스베이더의 말을 잘 들을까요? 뭐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워는 강제성 파워입니다. 강제성 파워란 것은 말 그대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로 리더십 파워를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워즈 영화에서도 보면 다스베이더가 임무에 실패하거나 이런 잘못한 그 부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보스에게 어떤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위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명령을 어떤 이루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조지 폭력배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대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강제성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두드려 패버리거나 아니면 막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페널티를 가하는 것에서 리더십 파워를 발휘하는 형태인데요. 오늘 조직에서도 사실은 이 강제성 파워를 하는 리더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지각하면 벌금 얼마다, 뭐 뭘 잘못하면은 뭐 벌점 주겠다, 또는 뭐 남들 앞에서 흠씬 망신을 준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잔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페널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널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파워도 물론 때때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강제성 파워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강제성 파워도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파워는 네 번째로 보상 파워입니다. 리워드 파워라고 하는데요. 이 스타워즈 영화에서 보면 이 황제가 그 다스베이더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군을 통치할 때 이 보상 파워를 쓰죠. 다스베이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포스의 어두운 면을 사용해라. 그러면 너가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나와 같이 이 은하계를 지배하자. 그러면 은하계의 뭐 절반을 네가 다스리도록 해주겠다, 뭐 등등 이렇게 가머니설로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죠. 이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보상을 통해서 거래를 함으로써 어떤 상대방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이 파워를 보상 파워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우리의 인간관계나 조직에서도요, 보상 파워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물주예요. 이 사람이 지갑을 열어서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많은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뭐 그래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지갑을 잘 여는 사람 말을 우리가 잘 듣겠죠. 어떤 보상을 받게 되니까. 어떤 모임에 있어서 돈을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모임에서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직에서도 보상 파워들을 가끔 발휘합니다. 이거 잘 끝내주면 승진시켜 줄게, 뭐 이런 것들 하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보상, 뭐 인센티브를 챙겨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죠. 잘만 쓰면 좋은 파워이지만 역시나 보상 파워 하나만으로는 좀 의존성을 가지게 되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보상을 우리가 무한정 줄 수 없다는 것도 이것의 한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리더십 파워가 바로 롤 모델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롤 모델 파워는 말 그대로 이 리더가 구성원들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가지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지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무서워서 강제성을 발휘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는 그 사람이 단순히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서 흠모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그런 파워를 롤 모델 파워라고 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저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태도나 그리고 어떤 진정성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리더로서의 가치관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영화로 비유하자면은 그 어벤져스 같은 데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 같은 캐릭터가 제일 대표적이죠. 영화상에서 보면 캡틴 아메리카의 능력치 자체만은 그 어벤져스 멤버 중에 제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벤져스 구성원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수장은 닉 퓨리이지 않습니까? 어벤져스를 규합한 인물이고. 그런데 포지션 파워는 닉 퓨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상 파워는 단연코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겠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성원들의 뭔가를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전문성 파워는 힘이 제일 센 토르나 헐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파워는 뭐 타노스가 제일 세겠죠. 말 안 듣는 거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 자체가 말 그대로 롤 모델 파워죠.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된다. 저 사람은 명령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의 어떤 인격이나 가치관에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되어서 따르게 되는 성향을 말합니다. 제국군은 이 다른 파워들을 의존하고 있지만 반란군에도 요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비안 케노비 같은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다른 능력도 뛰어나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롤모델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워즈를 통해서요 제국군과 반란군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조직론과 리더십 색깔의 여러 가지 차이들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구성원의 리더이기도 하고 또 어떤 팀의 구성원, 팀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관점과 태도가 중요한데요. 어떤 관점과 태도가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이 길에 있어서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어려운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포지션 파워와 강제성 그리고 일사불란한 명령과 한 명의 명령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제국군과 같은 리더십은요 좀 달콤합니다.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제발 우리 부하 직원이 내 명령에 그냥 토 달지 말고 타다다닥 말만 들으면 내가 이거 잘해낼 수 있을 텐데 그냥 내가 명령하면 쫙쫙쫙 움직여주면 결과로 보여줄 텐데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말 잘 듣는 직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멤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리더가 아주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저 사람이 명령을 탁탁탁 해주고 그냥 결정 다다닥 해주고 그대로만 따르면 잘 되면 뭐 나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손발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러면 일이 잘 끝나니까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사실은 멤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길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이 반란군과 같은 리더십은 쉬운 길이 아니죠. 어려운 길이죠. 구성원의 이야기들을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고 권력도 분산되어 있으니까 리더라고 해서 뭘 마음대로 다 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생명력이 길고 더 큰 가치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길을 택하면 갈수록 나중에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그 어떤 저항이나 어떤 문제들, 갈등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것이고 다소 어려운 길에 롤모델 파워라는 이런 어려운 길에 리더십을 택하면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버거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결정권들이 커지면 결국에는 조금씩 더 결과적으로 쉬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쉬운 길로 갈 것인가 어려운 길로 갈 것인가에서 조금은 어려운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이 조금씩 더 평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워즈를 통해서 본 이제 리더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도 권한 이유가 어떤 권력 분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제대로 된 위임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위임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떠넘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도 한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